여기에 사인하면 회사 망해요. 서울 한복판 50층 상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이준혁 회장의 손이 펜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귀에 조심스럽게 속삭인 것이었어요. 37세의 그는 5년 전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재벌 2세였죠.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의자 뒤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소매가 약간 해져 있었고 운동화도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맑은 눈동자는 진지하고 총명해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니? 준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베트남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 계약서를 사인하려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는 대체 뭘 말하는 거였을까요? 더욱이 회사가 망한다니요. 이 계약서요. 5페이지에는 5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78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계약서인데 숫자가 280억이나 달라요. 소녀의 말에 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급히 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금액이 달랐어요. 280억 원의 차액.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만약 이대로 사인했다면 회사 운영자금의 3분의 1이 한 번에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죠. 준혁은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할 뻔했다니. 아니, 이게 정말 실수일까요? 넌 누구니? 김소희예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연필로 숫자를 적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계약서의 모든 금액이 페이지별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차액까지 계산해놨죠. 10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정확했어요.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했니? 수학이 재미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자꾸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소희의 대답에 준혁은 놀랐어요. 10살 아이가 이런 복잡한 계산을 재미있어 한다니. 더구나 어른들도 놓친 오류를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낸 걸 보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소희야, 평소에도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니? 네. 숫자 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친구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숫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학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자신감이 넘쳤죠. 준혁은 이 아이에게서 특별한 재능을 느꼈습니다. 이때 청소를 마친 할머니가 급히 다가왔어요. 소희야, 사장님께 뭐라고 하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애가 예의가 없어서. 소희야, 일로 와. 사장님 바쁘셔. 6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죠.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소희가 우리 회사를 구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요? 소희가 뭘 한 거예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소희가 발견해 준 거예요. 만약 제가 이대로 사인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어요. 소희가 그런 걸 알아봤다고요? 이 애가 수학은 좀 잘하긴 하는데 좀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요. 준혁은 계속해서 소희를 관찰했어요. 이 아이의 총명함이 단순히 수학적 재능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말하는 방식,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어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용기까지 모든 게 범상치 않았어요.
할머니, 소희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뛰어난가요? 네, 선생님들이 모두 똑똑하다고 하세요. 특히 수학은 학년에서 가장 잘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뭐요? 아니에요, 그냥 소희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데 저희 형편이. 할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준혁은 할머니의 말에서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짐작했어요. 그때 준혁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민수 대표가 오셨습니다. 베트남 프로젝트 건으로 급히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최민수, 라이벌 회사인 다이나믹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자 자신의 대학 동기였어요. 똑같이 37세인 그는 준혁과 경쟁하며 성장해온 라이벌이었죠.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베트남 프로젝트 건으로 말이에요. 준혁은 소희가 발견한 계약서 조작과 최민수의 갑작스러운 방문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소희를 데리고 잠깐 옆 휴게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뵙죠. 할머니와 소희가 나간 후 준혁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런 정교한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계약서 양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동기가 있는 사람. 혹시 최민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이 열리고 최민수가 들어왔어요.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준혁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색하고 긴장해 보였거든요. 준혁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베트남 프로젝트가 뭔 상관이 있다고? 아, 그게 우리도 베트남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서 말이야. 혹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최민수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평소 경쟁 관계였던 그가 갑자기 협력을 제안한다는 게 이상했죠. 함께?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나?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아, 그게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서로 도와가며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어? 최민수가 준혁의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힐끗 보는 걸 준혁이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수상했어요. 아직 검토 중이야. 중요한 계약이라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거든. 아, 그래.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 베트남 쪽 업체들은 대부분 신뢰할 만하니까. 최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런가?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지.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최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덮었죠. 하, 그야 그렇지. 조심해야지. 그럼 결정되면 연락해.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마워. 그런데 민수야, 너는 베트남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았지?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진 건 아닌데. 준혁의 질문에 최민수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어깨가 좁다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어.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런가? 나는 꽤 비밀스럽게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민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시계를 봤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이만 가볼게. 좋은 결정 내리길 바래. 고마워. 조심히 가. 최민수가 나간 후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계약서 조작 발견, 똑똑한 소녀 소희와의 만남, 그리고 수상한 최민수의 등장까지.
준혁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특히 최민수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베트남 프로젝트를 어떻게 알았는지, 왜 하필 계약 당일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힐끗 보던 그 시선까지.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소희였어요.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회사를 구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의 총명함, 용기,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까지. 준혁은 소희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휴게실로 향했어요. 이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운명은 가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에요. 준혁은 아직 몰랐어요. 오늘 만난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휴게실 문을 열기 전 준혁은 잠시 멈춰 섰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휴게실 문을 연 준혁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소희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죠. 소희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아니에요. 이런 건 너무 쉬워요. 할머니, 이것 봐요.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예요. 소희의 밝은 목소리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집을 자세히 보니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었어요. 10살 아이가 2학년 위의 과정을 푸는 거였죠. 소희는 정말 대단하네요. 준혁이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희야, 수학이 정말 재미있구나. 네.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그런데 소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준혁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이상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얼굴이었어요. 10살 아이의 직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준혁은 소희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죠. 소희는 사람 보는 눈도 좋구나. 그런데 소희야, 엄마는 어디 있어? 소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아파?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이름이 뭐예요? 준혁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김지연이에요. 그 순간 준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김지연.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니까 그냥 우연일 수도. 소희야, 엄마는 몇 살이야? 35살이에요.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나이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소희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는? 소희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급히 말렸어요. 사장님께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소희야, 생각할 때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구나. 준혁이 그렇게 말하자 소희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지고 있던 손을 내렸어요. 정확히 지연이가 했던 습관과 똑같았어요. 제가 그랬나요? 응, 귀여운 습관이네. 그런데 팔에 상처라도 났니? 소매를 자꾸 내리네. 소희가 왼팔 소매를 은근히 가리고 있는 걸 준혁이 눈치챘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다친 데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해. 보여줄 수 있니?
소희가 망설이다가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준혁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왼팔 안쪽에 작은 하트 모양의 연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지연이가 가진 것과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름, 나이, 습관, 그리고 반점까지.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할머니, 혹시 소희 엄마가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서울대 수학과요. 아주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준혁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지연. 수학과 3학년이었던 그녀. 생각할 때 귀를 만지던 귀여운 습관. 그리고 왼팔에 하트 모양 반점까지. 혹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가 태어난 게 언제예요? 2014년 1월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준혁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2013년 4월 자신과 지연이 헤어진 지 3개월 후였어요. 만약 그때 지연이 임신했다면. 사장님,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세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소희가 너무 똑똑해서 놀란 거예요. 하지만 준혁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지연은 왜 혼자 아이를 키운 걸까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해서 긴급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지금 갑니다. 준혁은 할머니와 소희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소희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 별거 아니에요. 숫자가 틀린 건 금방 보이잖아요. 소희가 환하게 웃자 준혁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소희야,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랑 함께 점심 먹을까? 정말요? 좋아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지만 소희가 좋아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회장실로 돌아가자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베트남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해요. 뭐라고? 왜 갑자기? 그게 누군가 우리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베트남 쪽에 알렸다나 봐요. 준혁은 바로 최민수를 떠올렸어요. 계약서 조작이 발각되자 이번에는 아예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거였죠. 베트남 쪽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해봐요. 정확히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보고.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비서가 다시 보고했어요. 회장님, 다이나믹 테크놀로지에서 연락했다고 해요. 우리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자기들이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했대요. 준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민수 그 자식이. 바로 그때 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아, 베트남 계약 잘못된 것 같던데? 내가 미리 경고했잖아. 조심하라고. 민수야, 내가 한 짓이지? 뭔 소리야? 나는 친구로서 걱정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대신 프로젝트를 맡을까? 너는 손해보지 않게 해줄게. 최민수의 목소리에서 조롱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준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운 제안이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고. 참, 준혁아. 뭔데? 요즘 청소하는 할머니랑 예쁜 아이가 너희 회사에 다닌다던데? 아이가 참 똑똑하다면서? 준혁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최민수가 소희와 할머니까지 알고 있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 별 상관없어.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그 할머니 딸이 아프다며? 병원비가 많이 든다던데. 참 안 됐어. 최민수가 지연의 상황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준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걱정돼서 그래. 친구니까. 그런데 준혁아, 그 아이. 너랑 좀 닮지 않았어? 전화를 끊은 준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최민수가 소희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어요. 준혁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소희와 할머니, 그리고 지연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리고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했어요. 김 과장? 네, 회장님. 개인적으로 조사할 일이 있어. 김지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35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야. 어느 병원인지, 어떤 상황인지 조심스럽게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수에 대해서도 최근 동향을 조사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어머니의 반대로 지연을 떠나보낸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딸,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소희가 나타난 거예요. 운명이란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소희가 계약서의 오류를 발견해 준 것도, 최민수의 음모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연이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혁의 머릿속에는 온통 질문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최민수로부터 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다짐 말이에요. 내일 소희와 할머니를 만나면서 조금씩 진실을 밝혀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놓쳤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준혁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준혁은 김 과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밤새 조사한 내용이었죠. 회장님, 김지연 씨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담낭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수술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준혁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만약 그 지연이 맞다면 아픈 상황에서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순자 씨는 5년 전까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딸이 아프고 나서 가게를 정리하셨대요. 정말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최민수 관련 조사는 어때요? 최근 들어 저희 회사 직원들 중 몇 명에게 접촉한 흔적이 있어요.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것 같습니다. 준혁이 예상한 대로였어요. 보안을 더 강화하고 베트남 프로젝트는 핵심 인력만 접근할 수 있게 해. 점심시간이 되자 준혁은 소희와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서요. 와, 여기 정말 예뻐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소희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네. 뭐 먹고 싶어? 저는 뭐든 좋아요. 할머니랑 함께 먹는 거면요. 할머니는 여전히 어색해 하셨지만 소희가 좋아하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혁은 어제 조사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어요. 소희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특히 수학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저만 다른 문제를 내주세요. 다른 문제?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워낙 빨리 푸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따로 내주시거든요. 준혁은 소희의 수학 재능이
단순히 뛰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소희야, 그런데 어제 그 아저씨 기억나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아, 최 아저씨요? 네, 거짓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표정이요. 눈이 계속 다른 곳을 보고 말할 때 손을 자꾸 만져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준혁이 깜짝 놀랐어요. 10살 아이가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정확히 읽다니. 소희는 정말 관찰을 잘하는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봐? 네. 할머니는 걱정이 많으실 때 한숨을 자주 쉬세요. 엄마는 아플 때도 괜찮은 척 하려고 억지로 웃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가끔 마음이 아파요. 준혁은 소희가 어린 나이에도 가족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놀라웠어요. 이 아이의 관찰력과 분석력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희야, 아저씨는 어떻게 보여? 소희가 준혁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저씨는 뭔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웃을 때 눈이 완전히 웃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를 볼 때 표정이 특별해요.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까지 읽고 있다니. 특별하다니? 그냥 다른 어른들이 저를 보는 것과 달라요. 더 따뜻하고 뭔가 그리워하는 것 같은? 할머니가 놀라며 소희를 바라봤어요. 소희야, 내가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니? 준혁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제 김 과장이 보고한 내용들, 김지연, 서울대 수학과, 35세, 2014년 1월생, 그리고 지연이가 가졌던 하트 모양 반점과 귀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소희 자체였어요. 이 아이의 총명함, 수학적 재능,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모든 게 지연을 닮아 있었어요. 소희야, 혹시 수학 말고 다른 것도 잘해? 글쓰기도 좋아해요. 일기 쓰는 거랑 이야기 만드는 것도요. 어떤 이야기? 가족 이야기요. 엄마랑 할머니랑 저, 그리고 소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아빠도 나오는 이야기요. 준혁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빠가 나오는 이야기? 네. 제가 상상으로 만든 아빠요. 키가 크고 똑똑하고 저랑 엄마를 지켜주는. 할머니가 소희의 말을 막으려 했지만 준혁은 더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켜준다고?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고 할머니가 힘든 일 안 하셔도 되게 해주고 그리고 저랑 함께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확인이 필요했어요. 소희야, 아저씨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괜찮을까? 정말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할머니, 연락처 좀 주세요. 소희 도와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준혁은 즉시 김 과장을 불렀어요. 김 과장, 아주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해야 해요. 나와. 김소희라는 아이 사이에. 김 과장이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소위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소희가 사용한 컵이나 수저를 가져와서 네, 이해했습니다. 며칠 정도 걸릴까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하지만 정확해야 해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10년간 자신의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혁아, 어제 예쁜 아이랑 식사했다며? 참 똑똑한 아이더라고. 준혁이 소름 돋았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아이, 너랑 좀 닮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아,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요즘 세상에는 DNA 검사라는 게 있잖아. 참 신기한 세상이야. 최민수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수야, 내가 뭘 알고 있든 상관없지만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 아이들? 복수형이네. 혹시 지연이도 알고 있어? 준혁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최민수? 농담이야. 그런데 준혁아, 내가 10년 전에 한 일 기억하지? 내가 그때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했는데. 그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해지려고 해? 그럴 순 없지.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최민수가 10년간 복수를 준비해 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희와 지연까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베트남 프로젝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 베트남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우리 계약서에 오류가 있다고 알렸다고 해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민수 지시군.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 제보가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가 베트남 업체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준혁이 주먹을 쥐었어요. 최민수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당장 대응팀을 구성해.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수 대표가 기자들을 데리고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준혁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회사 앞 광장에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 있었어요. 최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상한그룹이 베트남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 사기를 쳤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 내려가서 대응하면 최민수의 계획에 말려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죠. 일단 법무팀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가장 중요한 건 소희와 할머니 그리고 지연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걸릴 텐데 그 전까지 최민수가 뭘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은 즉시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박순자 씨와 김소희에게 24시간 경호를 붙여주세요. 절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안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김지연 씨도 마찬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전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지연을 떠나보낸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만약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최민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가족을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소희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때 소희가 냅킨에 그려준 작은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신까지 그려져 있었죠. 아빠도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소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이 그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지연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10년간 놓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준혁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3일 후 준혁은 초조하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가장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였는데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 최민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상한그룹의 베트남 사기 의혹을 다뤘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어요. 이사들이 뭐라고 해? 상황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회장님 사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네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김 과장이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이 안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답이 들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꺼냈어요. 침부 확률 99.98%.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10년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피가 섞인 아이가.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 나. 아빠야. 정말 아빠가 된 거야. 김 과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혁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연이를 만나야 해. 10년간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과해야 해. 준혁은 즉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312호 앞에 섰을 때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0년 만에 지연과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만 많이 야위어 보였죠. 준혁? 지연아, 안녕.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를? 설마 소희가? 응. 소희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지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소희는 어떻게 알고? 지연아, 나는 알고 있어. 소희가 내 딸이라는 걸.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준혁이 DNA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확인했어. 소희는 정말 내 딸이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아.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간 왜 혼자 키웠어? 지연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때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는데 네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어. 바보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잖아.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사람이 발목 잡으면 안 된다고.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너 없는 10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야. 그리고 소희.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한 아이야. 똑똑하고 용감하고 착하고.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를 닮아서 그래.
아니야, 너를 더 많이 닮았어. 수학을 좋아하는 것도, 관찰력이 뛰어난 것도.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소희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소희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소희야, 안녕.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준혁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희야,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소희야, 아저씨가 내 아빠야. 소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DNA 검사로 확인했어. 소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제가 맞췄네요. 어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소희야, 언제부터 알았어?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특별했어요. 그리고 엄마 보는 눈빛도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 같았어요. 준혁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0살 아이가 어른들의 감정을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소희야, 아빠가 10년간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잖아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준혁을 안았어요. 그 순간 준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희가 평생 아빠를 그리워했거든요. 이제 진짜 아빠를 만났네.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아니에요, 사장님. 그런 건 안 됩니다. 할머니,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사위예요. 그리고 지연이 수술비도 제가 모두 해결할게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아, 그런 건 받을 수 없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지. 소희에게는 엄마가 필요해. 소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소희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최민수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요. 이번에는 뭔데?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숨겨진 딸이 있다면서.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민수가 소희의 존재까지 공개한 거였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은 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최민수 때문에 소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최민수? 대학 때 그 최민수? 응. 10년간 복수를 준비해 왔나 봐. 이제 소희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그 나쁜 아저씨가 또 뭔가 하려고 해요? 소희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준혁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경비를 더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소희와 할머니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니, 준혁 씨, 우리 때문에 더 큰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이제 제 가족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준혁아, 조심해. 최민수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10년 전에는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 소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소희야, 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하지만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이 작은 아이가 벌써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소희야,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 테니까 엄마 곁에 있어줘.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알았어요, 아빠.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아, 수술은 내일 하자. 최고의 의료진으로 준비할게. 준혁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다시 시작해볼까? 우리 셋이 함께.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소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행복해지기 전에 먼저 최민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준혁은 다짐했어요. 이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생겼어요. 소희와 지연, 그리고 할머니까지. 최민수가 뭘 계획하고 있든 상관없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1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하면서 준혁은 생각했어요.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회사에 도착한 준혁이 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앞 광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 있었고 최민수가 대형 스크린까지 설치해 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상한그룹 이준혁 회장에게는 10년간 숨겨온 딸이 있습니다. 최민수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걸 숨긴 채 사업만 키워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준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이준혁 회장, 숨겨진 딸이 정말 있습니까? 10년간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왜 이제서야 공개하는 겁니까? 준혁이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도망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10살 김소희라는 아이죠.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준혁이 직접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최민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럴 리가.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최민수 대표님,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왜 개인적인 일까지 알고 계시죠? 나는 지연이의 친구였으니까. 친구? 아니면 10년간 복수를 계획한 사람?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기자들이 최민수와 준혁 사이의 개인적 갈등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최민수 대표, 혹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폭로를 하시는 건 아닙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최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럼 베트남 계약서 조작도 당신이 한 일 아닙니까? 준혁이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뭔 소리야? 그때 준혁의 비서가 나타나서 준혁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준혁이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최민수 대표가 저희 직원에게 돈을 주고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최민수가 상한그룹 직원과 만나는 모습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계약서를 조작해서 베트남 쪽에 넘겨주면 1억을 주겠다. 최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최민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고 하시면 경찰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어요.
준혁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최민수 대표님, 기업 기밀 유출 교사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최민수, 준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10년간 복수를 준비했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준혁아. 최민수가 소리쳤어요. 네가 지연이를 빼앗아간 게 잘못이야. 내가 먼저 사랑했는데. 사랑? 이게 사랑이야? 10년간 복수만 생각하면서 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돈도 지위도. 그런데 지연이까지. 민수야.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연이는 누가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경찰이 최민수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빠.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놀라서 돌아보니 소희가 할머니 손을 잡고 기자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소희야, 왜 여기에? 아빠가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소희에게 카메라를 돌렸어요. 10살 소녀의 등장에 모든 관심이 쏠렸어요. 소희야, 여긴 위험해. 하지만 소희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제가 김소희예요. 이준혁 회장님의 딸이고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10살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압도당한 거였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소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최 아저씨도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냥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최민수가 소희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야. 준혁이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소희는 최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최 아저씨,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래요. 틀린 답에 매달리면 계속 틀려요. 새로 시작해야 맞출 수 있어요. 최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렀어요. 10살 아이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소희야, 미안해. 아저씨가 나쁜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면 돼요. 그때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지연이 나타났어요. 소희야. 지연이 딸을 안으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아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지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아, 괜찮아? 응, 이제 다 해결됐어. 최민수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준혁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미안해. 10년간 너를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망쳤구나. 민수야,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아. 최민수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너도 새로운 시작해.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최민수가 끌려간 후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준혁 회장, 이제 계획이 뭔가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준혁이 지연과 소희,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결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준혁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건 지연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소희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는 거예요? 기자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함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꾼 거였어요.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할머니도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지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팀이 정성껏 치료한 덕분이었죠. 병실에서 회복 중인 지연을 준혁과 소희, 할머니가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다 나았어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소희야. 이제 엄마 완전히 나았어. 앞으로 아프지 않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제 저랑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따라.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셋이잖아. 아니야, 넷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넷이에요. 소희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날 밤 준혁은 병실 창가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0년 전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고 몰랐던 딸까지 만났어요. 뭘 생각해? 지연이 침대에서 물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고 있어. 운이 좋아? 소희가 그 계약서 오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지연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소희가 작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야, 소희야. 그런데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할머니는 이제 일 안 해도 되죠? 준혁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는 이제 소희랑 놀기만 하시면 돼.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이제 할머니가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최고예요. 그렇게 네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어요. 최민수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준혁의 선처 요청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상한그룹도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희였어요. 이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한 아이의 작은 발견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6개월 후 서울의 가을은 특별히 아름다웠어요. 한강공원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자연 속에서 치르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소희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을 보며 감탄했어요. 고마워, 소희야. 우리 딸도 정말 예쁘고. 소희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10살 아이답지 않게 의젓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소희가 꽃바구니를 들고 할머니께 물었어요. 그럼 우리 소희가 제일 예쁜 들러리야. 할머니도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결혼식 하객들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 정도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있었어요. 신랑이 입장합니다. 준혁이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어요. 10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어요. 소희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었고 지연이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준혁이 지연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가 울어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준혁 씨와 지연 씨는 10년 전 헤어졌다가 딸 소희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더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서약을 해주세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10년 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혼자서 소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소희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준혁아, 10년간 원망했던 적도 있어. 하지만 소희를 키우면서 너를 더 많이 그리워했어.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자.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소희가 반지를 들고 나섰어요. 아이가 직접 반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순서였어요. 아빠,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소희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키스해도 좋습니다. 준혁과 지연이 키스하는 순간 소희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야호!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웃었어요. 이렇게 밝고 즐거운 결혼식은 처음이었거든요. 결혼식 후 파티에서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소희에게 가장 고마워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연이와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거든요. 소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10년간 소희와 지연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셨어요. 파티가 끝나고 새로운 가족은 새 집으로 향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와, 정말 커요. 소희가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소희 방도 있어. 가봐. 준혁이 말했어요. 소희 방에는 커다란 책상과 책장, 그리고 수학교구들이 가득했어요. 아빠, 이거 다 제 거예요? 그럼 우리 딸이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게. 고마워요, 아빠. 소희가 준혁을 꽉 안았어요. 할머니 방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넓고 밝은 방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소희랑 저희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네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희야, 학교는 어때? 지연이 물었어요. 좋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 때문에 수학이 재미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이 대단하네. 엄마, 아빠, 저 질문이 있어요. 뭐든 물어봐. 이제 재성도 바뀌는 거죠? 김소희에서 이소희로. 준혁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소희야, 내가 원하면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소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이소희가 되고 싶어요. 진짜 아빠 성을 쓰고 싶거든요. 정말? 네. 그럼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소희야. 이제 너는 이소희가 되는 거구나.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몇 달 후 소희의 성 변경이 완료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이소희로 불리게 되었죠. 이소희 학생, 이번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담임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정말요? 좋아요. 소희는 전국 초등학생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시상식에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상을 받은 이소희 학생, 수상 소감을 말해보세요. 소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응원해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계약서 오류를 발견한 것도 수학 때문이었거든요. 수학은 정말 신기해요. 작은 숫자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숫자들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시상식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소희 학생, 1년 전 아버지 회사를 구한 일화가 유명하죠? 네, 그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냥 숫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일 덕분에 가족을 찾게 되었다면서요? 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약에 그날 계약서를 보지 않았다면 아빠를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준혁이 소희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제 딸은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건 숫자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소희 학생의 장래 희망은 뭔가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거실에서 소희의 상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소희야, 정말 자랑스러워. 지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수학 잘하잖아요. 저는 엄마 닮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더 뛰어나. 준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 소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았어. 맞아요, 아빠. 그때 제가 계약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운명이니까.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운명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소희가 어린 나이에 보여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순수함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작은 소녀의 작은 발견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소희라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가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을 해낼지,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이 어떤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갈지,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